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달림입니다.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제재입니다.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든든입니다. 네, 가을에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란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 북토크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제재님, 든든님은 가을에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세요? 가을하면 낙엽이죠. 파란 하늘과 낙엽. 이 가을은 시원한 거?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더위를 많이 타서 시원해졌어요. 네, 이제 시원한 가을과 함께 북토크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제재님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네, 아니 우리가 좀 쉬었잖아요. 그동안 책을 전혀 못 봤는데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짧게나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핑계 같지만 여러 가지로 집안에 일이 많다 보니까 정신도 없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이렇게 저처럼 마음이 산란할 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영혼을 깨우는 지혜 수업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깨우는 지혜 수업. 네, 우리 삶에 뭔가 영혼이 깨어날 것 같고 필요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재님은 항상 이런 뭔가 지혜를 주는 책이라든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경구 같은 그런 책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쉽잖아요, 읽기가. 예, 문학도 사실 엄청 좋아하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읽는 게 요즘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짧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아예 못 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책이 요새 잘 안 읽히고 뭐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지 책을 이렇게 앉아서 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달님은 틈틈이 책까지 쓰시고 하시잖아요. 글도 많이 쓰시고 네. 정말 대단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2025 창작선수단 콘텐츠 공모전에 글을 냈어요. 아직까지 나는 창작선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모전 이름이 창작선수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냈는데 감사하게도 결승까지 가게 됐고 그 두 작품을 냈는데 다 모두 결승에 가서 또 동대문 디디프에서 전시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가졌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가르치는 제자들이 직접 거기 방문해가지고 문화체험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걸 보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 2달 뒤에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어찌되었건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계속 쭉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작품 제목이 제가 기름집 아이는 생각납니다. 네, 기름집 아이하고 상류나무 그 집 앞입니다. 둘 다 집이 들어가네요. 네, 일단 공간이 어떤 기억을 만들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 좀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 동네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려봤습니다. 네. 아니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 별 말씀이요. 7년 동안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 책 얘기하고 제 생각을 나누고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제재님 들고 오신 책 얘기부터 들려주세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영혼을 깨우는 지혜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혹시 뭐 수피라는 그 이슬람교도의 신비주의자라고 하더라고요. 수피 교도와 그리고 사막 교부 고위 성직자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우리 그 그 스님들 말씀하는 거죠. 랍비 유대교의 율법학자 스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는 삶의 나침반이라는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지 제목만 들어도 짐작이 좀 가지 않나요? 이 책은 이현경님이 엮고 쓴 책입니다. 네, 저자 이영경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책 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현경님은 의사소통 전문가, 교육학 박사로 대학 시절 사회 현실에 눈을 뜨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노동 교육 발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 후 인간 관계의 갈등 해결에 주목하여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로 강의를 했는데요.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고민하면서 인간 내면의 변화가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몸과 마음과 영혼의 통합적 성장을 다룬 가르침들을 섭렵하며 마음 공부를 해왔는데요. 온전함에 이르는 대화, 영혼을 깨우는 책 읽기, 영혼을 깨우는 시 읽기 등의 책을 썼습니다. 몇 년간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이라는 곳에서 마음 비추기 피정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의사소통 교육 및 강연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작가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현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거의 한 82편 정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책은 그 자기 안에서 신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이슬람 신비주의자 수피부터 불모의 땅 사막에 자신을 가두고 오로지 신을 향한 순수한 종교적 열정으로 모든 것을 비워낸 카톨릭의 사막교부, 아까 잠깐 말씀드렸긴 했는데 모든 집착과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불교의 선사,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이런 수로 역할을 한 유대교의 스승 랍비, 우리 영혼을 얽매고 있는 매듭을 풀어줄 이런 현자들의 이야기가 82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종교인들의 지혜가 담긴 책인 것 같아요. 제재님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걸 제가 82편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가 한 편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 21쪽에 나와 있는 불빛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네, 제재님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수피 스승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받고 있었다. 수제자가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당신의 스승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저희 제자들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스승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피 스승이 천천히 대답했다. 그건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구나. 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부터 배웠고 그것들을 통해 이 자리에 도달했다. 나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에게 배움이 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언젠가 수피 스승이 작은 마을에 들어갔다가 한 소년이 사원에 가져갈 촛불 하나를 나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피가 소년에게 물었다. 그 불빛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초를 밝혔으니 너는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러자 그 소년은 쌩긋 웃으며 잠깐 기다려보라 하더니 촛불을 끄고 말했다.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셨죠? 그러니 빛이 어디로 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도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불빛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수피 스승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위대한 철학자들을 만나보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 소년은 모든 것은 자기가 나왔던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나의 무지를 일깨워 주었다. 소년은 빛이 어디서 왔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어느 곳도 아닌 곳, 무에서 나와 어느 곳도 아닌 곳, 무로 돌아간다. 나는 그 소년에게서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다. 내 앞에 서서 촛불을 끄던 그 소년을 나는 아직도 볼 수 있다. 네, 이게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인데 짧은 이야기라서 어디 부분을 짧게 딱 자르기가 그래서 다 읽어드렸거든요.
네. 작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네.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은 자기가 나왔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촛불이 그렇듯이 인간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인간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작가가 말합니다. 임사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두운 터널을 거쳐서 환한 세계로 나아가 어, 위대한 사랑의 빛을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간이 나왔던 근원이 사랑의 빛이든 어느 것도 아닌 무라고 하는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참다운 안식과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작가는 생각했고요. 인생이라는 여행이 온 것도 온 까닭도 모르는 방황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인 지구로 돌아가는 귀향의 길이어야 한다고 작가가 말합니다. 네, 귀향의 길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저도 이 부분이, 그 작가가 생각한 이 부분이 왜 갑자기 임사체험 얘기가 나왔을까? 왜 우리가 삶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거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그 부분을 보고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수피 스승의 말씀 중에 저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깨달은 분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그 말에 정말 단순한 말이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 말씀이 저한테도 많이 와닿았고, 제가 한동안 예전에 힘들었을 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들까지 감사하려고 애썼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를 초월해서 보면 기독교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항상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글이 쓰여진 현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볍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저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작가도 아마 그런 뜻으로 이 글을 소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인데 조금 아까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 생각이 잠깐 나면서 삶을 잘 값지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묵직해지는데 듬드님은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저는 요즘에 다시 읽을 책은 사실 청소력이라는 책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청소력이라는 책에는 청소를 이렇게 잘하고 깔끔하게 해서 내 주변의 플러스 에너지를 높여서 나를 둘러싼 자기장을 바꾸는 그 마법적인 청소의 위력에 대해서 소개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버려야 하는 것과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일단 버려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에너지를 풍기는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에너지란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몸도 다운되고 이런 것들, 나한테서 기운을 뺏어가는 것들이 마이너스 에너지라면 그건 어떤 것이냐면 쓰지 않는 물건, 그다음에 나의 꼭 고장났는데 그냥 있는 물건들. 그래서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안 쓰는 물건도 미래의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고, 과거의 추억 때문에 이 물건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관해 놓는 것은 과거로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쳐다만 보면 막 가슴이 무거워지는 그런 물건들은 버려야 되는 물건으로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하고요.
플러스 에너지는 내가 자주 손이 가고 뭐 아주 낡았더라도 아주 과거의 물건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집어들고 기분 좋은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미래에 쓸 물건이지만 지금도 쓰는 물건들, 미래에도 쓰고 지금도 쓰는 그런 사용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저한테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쳐다보다가 그러면 나에게 마이너스 에너지를 주는 책은 무엇이고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책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아무리 미련이 있고 아쉬워도 이것은 버려야 되는 책이다. 이거 네가 만지고 싶냐 안 만지고 싶냐 했더니 만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부담만 들고 사실은 만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책장 사이사이가 누렇게 때가 끼고 먼지가 있는 앉아있는 책을 누가 뽑아 들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책은 버리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저희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Y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넣어서 볼 수 있는 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투명 박스에다가 넣고. 그런데 이제 다른 책들도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버려야 될 책과 안 버려야 될 책이 있는데, 책들 중에서 굉장히 낡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낡았지만 이 책은 못 버리겠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누런색이고 굉장히 낡았잖아요. 한 근데 380 정도 되는 페이지 같은데. 예, 그리고 되게 두껍고 사실 이 책보다 더 심각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책들 중에서 낡고 너무 이제 손이 안 갈 수 있는 책들은 다 버렸는데 낡고 막 습기 먹어가지고 이렇게 불룩 두꺼운 책이 안 그래도 두꺼운 책이 이렇게 불룩해진 책도 있는데 그건 너무 처참해서 가지고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책은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 책을 만질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책을 펼쳐서 내용을 읽고 싶고 이런 책이거든요. 그 책은 분명히 낡고 너덜너덜하고 막 그렇지만 그 책은 저한테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것이 틀림없으므로 그 책은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 책이 이름이 옛이야기 책이에요. 옛이야기 보따리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은 더 두껍고 완전히 이렇게 불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져오지 않았고 그거보다 조금 상태가 양호한 보리출판사의 철 따라 들려주는 옛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이야기 같은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에요? 누굴 위해서 산 건가요? 본인을 위해서 산 건가요? 이거 물론 이렇게 옛 이야기 책이라는 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리 출판사가 자체가 어린이 책을 많이 출판하는 책들이고, 서종호 선생님의 옛 이야기들이 단편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서종호 선생님은 1955년에 경북 안동에서 나서 안동교육대학과 대구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이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해왔다. 1984년 이 땅의 어린이 문학이라는 잡지에 소년 소설을 발표하면서 동화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특히 옛 이야기 다시 쓰기와 들려주기에 애써왔다. 한국작가회의,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원이며 지금은 교직에서 물러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동안 낸 책으로는 옛이야기 보따리 모두 10권, 철 따라 들려주는 옛 이야기 모두 4권, 팥죽 할멈과 호랑이, 정신없는 도깨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 이야기 100가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옛 이야기, 세상 이야기, 7가지 밤, 옮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벼려온 옛이야기 성과를 옛이야기 되살리기에 담아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든든님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이 철 따라 들려주는 옛 이야기 부제에 꼭꼭 숨어있던 귀한 옛 이야기 120가지거든요.
이 책 안에 지금 전체 페이지 수가 398페이지 안에 120가지 이야기가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국. 며느리가 눈먼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렁이 국을 끓여드렸겠지. 근데 건강에 좋은 거지. 토룡탕이잖아. 더 빨리 읽어볼게요. 눈먼 시어머니와 지렁이국. 옛날 옛적 어느 곳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이 집에는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남편과 함께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야. 살림이 하도 가난해서 세 식구 끼니 있기도 힘드니까 한 번은 남편이 먼 데로 돈을 벌러 갔어. 그래서 며느리 혼자서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지. 며느리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해가며 어렵게 사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돈 벌러 간 남편은 돌아올 줄 모르네. 1년이 다 가도록 감감무소식이야. 그러니 살림은 점점 쪼들리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아침을 끓여 먹고 나면 저녁거리가 없고 저녁을 끓여 먹고 나면 아침거리가 없고 이런 형편이야. 그래도 며느리는 눈먼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저는 못 먹어도 시어머니 밥을 거르지 않고 잘 챙겨줬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날마다 밥 투정 반찬 투정을 해. 얘 요즘엔 어찌 입맛이 없구나. 맛없는 나물국만 먹어서 그런 모양이니 이제부터는 기름진 고깃국 좀 끓여다오. 예 어머님 다음번에 꼭 고깃국 끓여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참 막막하거든. 당장 먹을 양식도 있느니 없느니 하는 형편인데 무슨 수로 고기를 구해. 며느리는 생각 끝에 혹시 물고기라도 잡아볼까 하고 개울에 나가봤어. 그런데 물고기 잡기는 어디 쉽나?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마침 개울가에 지렁이가 꼼지럭꼼지럭 기어다니더래. 어머님이 고깃국 드시고 싶어 하시니 저거라도 잡아다 국을 끓여드리는 수밖에 없다. 며느리는 지렁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집에 갔어. 그리고 씻고 또 씻어서 국을 끓였지. 그 국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어. 시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니까 그게 지렁이인지 뭔지 알 리가 있나. 한 숟갈 떠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거든. 얘 이거 무슨 고깃국이 이렇게 구수하냐. 이제부터 날마다 이런 국을 끓여다오.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부터 며느리는 날마다 지렁이를 잡아다가 국을 끓여 시어머니께 드렸어. 시어머니는 맛있다면서 아주 잘 먹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살이 포동포동 올랐어. 지렁이 국이 맛있으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살이 오르는 거야. 이러구러 세월이 흘러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어. 아들이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전보다 훨씬 몸이 좋아졌거든. 아니 어머니 뭘 드시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가 진작부터 국에 든 고기를 건져다가 말려서 삿자리 밑에 넣어놓은 게 있었어. 아들 오면 보여주려고 말이야. 그걸 꺼내서 보여줬지? 우리 며느리가 날마다 이 고기로 국을 끓여줘서 잘 먹었다. 아니 어머니 그건 지렁이잖아요. 뭐야? 지렁이야? 깜짝 놀라서 소리를 막 치니까 그만 어머니 눈이 번쩍 떠졌어. 지렁이 국 덕분에 몸도 좋아지고 눈도 뜨게 된 거지. 그 뒤로도 세 식구가 오래오래 잘 살아서 그저께까지 살았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제목에서 예측한 대로네요. 눈 뜬 거가 조금 반전이네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저녁 때마다 읽어주던 책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을 안 읽어주고 이 책 2권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한 서너 편씩 읽어주면 그 다음에 잠 자고 그랬었어요. 가장 안 좋은 거는 책을 읽을 때는 불을 끌 수가 없어서 불 끈 상태에서 책 읽을 수 없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이 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책을 다 읽고 불을 끄고 이제 자자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어서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림책이 아니라 이렇게 서정호 선생님이 이제 엮은 이 애니야기 책을 들려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제가 재밌으려고요. 읽어주는데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림책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그냥 제 목소리로 아이들한테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며느리 너무 착하다. 그리고 조마조마하잖아요. 이게 지렁이라는 거를 알게 된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깜짝 놀라서 막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며느리가 너무 착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다가 눈이 떠져서 아예 전화위복처럼 된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고단백질입니다. 옛날 이야기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너무 철이 없어요. 이 시어머니도 그렇고, 심청전의 아버지도 그렇고, 신봉사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젊은이들의 그런 효성 못지않게 어떤 그 젊은이들에 대한 어떤 밝은 미래? 이런 걸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역발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럼 달림 책으로 넘어갈까요? 달림은 오늘 어떤 책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들고 온 책은 범도 2 봉오동의 그들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북토크를 하다 보니까 올해인가 이제 범도 1 포수의 원칙을 소개하고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하게 되네요. 범도 2 봉오동의 그들에는 드디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봉오동 전투가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봉오동의 그들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670페이지 이상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어는 1300페이지 이상이에요. 이 뜨거웠던 항일 무장투쟁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봉오동의 그들이지만요. 정작 봉오동 전투는 이 2권에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한 장에 불과해요. 그래서 봉오동은 천혜의 요새이고 최진동, 최운산, 최치용 형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정말 많은 인간 군상이 있는데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사 속엔 더 많은 군상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책 속에 이제 벼슬아치들이 같은 민족인 우리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요. 조선은 벌써 끝났다고 말하면서 같은 조선인을 회유하거나 양민 사륙에 가담하는 조선인이 있기도 합니다. 반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독립투사들도 있죠. 제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히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해요. 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실명이 나오니까 역사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데 우리 아들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네,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강현석 작가님은 13년 동안 자료조사와 고증을 거쳐서 이 작품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에서 홍범도는 일본의 침략에 맞서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겼다고 쓰고 있어요. 이 범도 책을 중고등학교에서 부교재로 채택해서 수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실명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훨씬 생생하고 재미있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말처럼 우리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를 알게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책 속 독립운동가 중에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너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을까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우리는 특히 잘 모르고 살았지 않나 싶어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소설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연해주 국동인민위원회 외교부 장관을 지낸 김 알렉산드라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싸우지 않는 자에게 차려질 권리는 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김 알렉산드라를 닮은 백모아도 여운이 깊습니다. 백모아는 범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양반과 침략자, 남자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선에서 양반보다 더한 계급이 남자입니다. 양반이나 아니나 더 그 더러운 계급의 혜택을 누린단 말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1930년, 40년대 이런 가치관을 가졌다니 정말 앞서갔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독립운동은 모든 차별과 억압, 침략에 반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김 알렉산드라는 페미니스트였네요. 지금 돌이켜봐도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망설임 없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책 구절에 보면 아무도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싸우는 것이라는 문구가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내가 당장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진 않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칠지 알기 때문에 나라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기도 하네요. 이 주인공들은 어떤 갈등을 겪어요? 네, 정말 이 장편 대서사이기 때문에 여러 갈등이 많지만 계급 갈등을 손꼽고 싶습니다. 이 항일 운동을 하는데 이 봉건사회가 걸림돌이 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시기지만 자신이 누렸던 계급의 이점을 한순간에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발목을 잡는 이 양반들의 답답함이 고구마 10개 먹은 듯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평민, 천민 가릴 것 없이 항일운동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 윗자리는 다 양반이 차지해요.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이 씁쓸했어요. 뭐 이건 실력주의도 아니고 모시종한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군대가 해산되고 13도 연합의병들이 하나로 합쳐서 서울 진격작전을 하려는 순간에 그 우두머리였던 양반은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3년상을 치르러 가야 한다고 후지부지된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었답니다. 네, 뭐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범도 장군 하면 달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는 승리 앞에서 오만했던 적이 없고 패배 속에서도 비굴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대단했던 것은 순정함이었다라고 작가는 말을 하는데요. 헌신은 무한했으나 바란 대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함께한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람으로 대했어요. 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이제 실제 홍범도 장군의 최후가 참 씁쓸했는데 그 극장의 수위로 인생의 막을 내리는데 그동안 그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으로 잔치를 열게 돼요. 살아남았던 동지들, 흩어졌던 동지들을 다 모아서 같이 웃고 즐기고 그리고 자신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그런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 그런 부분이 먹먹하게 다가왔는데요. 방현석 작가님이 밝혔듯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그 점이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홍범도 장군의 기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홍범도 장군이 대한독립전쟁 출정식에서 한 연설문을 보더라도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려드리면 대한독립전쟁의 제1회전에 참전한 대원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나라 조선도 아니고 허울뿐이었던 대한제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수집한 군대에 발을 들여놓은 척 군인들이요. 그러나 오늘 나는 이기려 하오, 이겨보려 하오, 기어이 이길 것이요. 그러니 우리 끝내 이깁시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도 져서는 아니 될 독립전쟁의 첫 번째 대회전을 벌이고 있소. 반드시 이겨서 지울 수 없는 승리의 이정표를 이 봉오동에 새겨두어야 하오. 봉오동을 바쳐서 봉오동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청산리에서 승리하려면 청산리를 바쳐야 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모는 일은 언제나 홍범도 장군에게 전투보다 힘들고 패배보다 쓰라렸는데 이렇게 전투에 나설 때는 이런 기계, 정말 이런 기계와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아무나 못합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최후가 참 쓸쓸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랑하는 백무아도 있고 또 그를 존경하는 아내 수경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또 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백무아는 다시 아메리카로 떠나고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온 그녀를 잠깐 만나기도 하지만 홍범도의 인생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범도 장군이 큰아들과 같이 참전한 전투에서 큰아들은 목숨을 잃었고요. 홍범도는 일지에 단 한 줄로 그 전투를 기록합니다. 오늘 내 아들 양순이가 죽었다. 딱 이 한마디예요. 전사한 다른 대원들도 있는데 아들에게만 여러 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였을 거예요. 아내 수경은 범도의 은신처에 편지를 보내라는 일제의 고문을 받다가 혀를 깨물고 자진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자는 시신을 어디에 처리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작은 아들 용화는 대한독립군이 밀산을 거쳐 러시아로 이동하는 이 고된 행군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또 사망을 하고요. 이렇게 홍범도는 혈옥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문득문득 그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자식 모두 그렇게 잃었군요. 이렇게 책을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정말 그 두꺼운 책에도 접혀져 있는 페이지가 많더라고요. 혹시 뭐 새겨 들을 만한 구절이 많았나 봐요. 네, 이런 장편 소설에서 이렇게나 많은 좋은 문장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인데요. 몇 가지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임창근 총대장이 했던 말인데요. 배반자 고재구의 목소리 위로 걸쳐집니다. 어깨를 건들거리며 멀찌감치 지나가는 고재구의 걸음걸이마저 못마땅했던 임창근 총대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했던 말이 배신을 당하고야 뼈에 사무치는데요.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마치 날아가는 탄환과 같은 것일세. 탄환이 가던 방향을 바꾸어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사람의 행동도 그런 것이네. 지금까지 그가 해온 행동이 그가 앞으로 할 행동이라네. 또 다른 구절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재물이 나날이 늘어나고 본세가 저절로 굳건해지는 질서 안에 들어서 있는 자들은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정의를 주장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손해가 나는 일에는 나서는 법이 없었다. 뭐 이런 문구는 정말 세상, 사람을 관통하는 그런 작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아주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도 2 봉오동의 그들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군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나요? 네, 세상에 이런 독립군도 있었을까 싶은 독립운동가가 정말 많았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기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왜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인물들이 수록되지 않고 배우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멋진 인물 몇몇을 소개하면 리희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위성과 만국 평화의 이중성을 촌철살인의 문장으로 폭로한 대한제국의 22살 청년 외국관이었죠. 아까 잠깐 소개했던 김 알렉산드라도 아주 강렬했어요. 사형에 처해지던 날 이제 물고기 밥이 됐는데 그녀는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죠. 제가 방금 걸어온 13걸음은 제 심장에 새긴 빼앗긴 조국 조선의 13도입니다. 조선 동포 여러분, 연회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밟아보지 못한 조선 13도의 여러분이 평등의 씨앗을 심고 해방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또 박서양이라는 인물은 세브란스 의전으로 이름이 바뀐 의학교를 졸업하고 동기생 6명과 함께 조선인 최초의 양의사가 된 인물이에요. 백정의 아들이 거둔 아주 대단한 성취였죠.
충분히 출세할 수 있었는데도 홍몽도가 이끄는 군대에 들어가 독립군을 치료하고 돌봅니다. 또 페치카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페치카는 러시아의 난방 장치인 벽난로를 의미하는데요.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 사람 중에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준 벽난로가 별명이었어요. 일제에 잡힐 위험에 처한 그는 자신이 도망치면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았고 일본군에 체포돼 산기슭에서 무참하게 사형당합니다. 그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요. 또 봉오동 전투에서 보급대장을 맡은 김성녀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봉오동에는 100년 전에 썼던 지름 1.5m가 넘는 거대한 맷돌도 남아있다고 하고요. 오, 1.5m. 그런 맷돌이 아직 남아있다니 신기하네요. 이렇게 유명한 절에, 큰 절에 가면 막 그런 여러 몇백 명이 먹었던 뭐 그런 성물이 네, 있거든요. 남아있는데 이 거대한 맷돌도 궁금하네요. 신기하고. 네, 봉오동에서 이제 가장 큰 전투였잖아요. 이긴 전투였고. 그래서 싸움만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군사들이 싸움을 잘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정말 이 잘 먹고 잘 쉰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봉오동에서 1000명이 넘는 독립군을 먹이기 위해서 보급반장을 맡은 이가 있습니다. 김성녀인데요. 이 김성녀가 소를 매서 이 큰 맷돌을 돌렸던 거예요. 이곳에 가면 이 거대한 맷돌이 남아서 봉오동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흔적을 따라 방현선 작가님은 범도루트 여행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15회기 정도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저도 참여해보라는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일정이 되지 못해 못 갔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언젠가? 예, 아쉬움이 한가득 남는데 언젠가는 정말 참여해보고 싶어요. 꼭 보고 싶습니다. 저도 따라가고 싶네요. 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은 어느 부분인가요? 네, 거의 막바지인데요. 일본이 중국 연해주 등으로 밀고 들어오자 준비된 이제 태광로를 버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북로 군정서가 적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시간을 이제 벌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틀 뒤에 큰 폭소리 내리고 아무리 살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는 지청정 장군에게 홍범도 장군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네, 저렇게 두꺼운 책에서 우리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몸을 좀 낮춰보시오.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정천은 무릎을 굽혔다. 몸을 더 낮추시오. 지정천이 허리를 굽히며 쪼그리 앉았다. 뭐가 보인다고 그러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아직 몸을 덜 낮춰서 그런 것이요. 나는 쪼그려 앉은 그의 옆에 손을 짚고 엎드렸다. 지천천이 나를 따라 엎드렸다. 보이오? 나는 눈 높인 잔록 아래로 난 토끼길을 바라보며 내 옆에 네 발로 엎드린 지청천에게 물었다. 이건 일본 육사의 교법에 없는 모양이오. 몸을 낮춰야 보이는 것이 길이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길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길이 없다고 하오. 길은 허공에 있지 않고 땅바닥에 있는데 허공만 쳐다보면 길이 어떻게 보이겠소?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감동을 준 이유가 있나요? 정말 감히 어떤 책보다도 감동을 준 한 대목을 고르기 어려웠어요. 너무나 많은 대목들이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이 대목을 고른 이유는 홍범도 장군의 시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군림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낮은 자세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네,
아우, 성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최후가 아까도 쓸쓸했다라고 말했는데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네, 76주년 광복절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홍범도 장군은 지금 대전 훈충원에 이제 안장됐습니다. 가족도 없이 극장 수의로 쓸쓸한 최후를 마친 홍범도 장군을 떠올리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현충원에 가면 친일파 장군들이 묻힌 묘역이 정말 많은데요. 일본 육사와 만주 군관학교를 나온 그들은 홍범도 장군이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과 혈전해버린 동안에도 중앙아시아에서 극장 수위로 시간을 견디는 동안에도 그가 끝내 보지 못한 해방된 조국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들은 진정한 독립운동가의 윗자리, 그 묘자리를 차지하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너무 너무해. 예.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가며 이 나라를 구했는데 독립된 나라의 후손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겨우 살아남은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씁쓸해요. 독립운동을 하다 처형된 페치카 최재형을 보면요. 1995년 그의 막내딸 엘리자베타가 찾아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아버지를 모신 허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현충원을 방문하는데요. 그 이후에 가짜 후손이 30년 가까이 유족 연금을 받아 챙긴 것을 알게 돼요. 어이없어. 2009년 다시 한국을 찾은 유족들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연금 수령 그런 사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할 정부가요. 유족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최재형의 허물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본군들은 그의 시신을 없앴고 러시아는 그의 가족들을 일본 간첩으로 몰아서 살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묻힐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이 외로운 영혼으로 돌아온 그의 화묘마저 없애버린 거죠. 전 드라마나 그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 이런 우리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네, 무명용사 위령탑과 광복궁 총사령관 지청천의 묘지 바로 윗자리를 차지한 장군은 이용준과 신태영인데요. 지청천 장군의 이 일본 육군사관학과 학교 이 26기 동기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조선인들은 한시바삐 제국의 신민이 되어 동아시아를 개척해야 한다. 내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경성일보에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밝힌 포부대로 제국의 신민이 돼서 일본이 패망하는 날까지 일본군 중자로 충성을 다해 바쳐요. 그런 그들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대한민국 현충원에, 그것도 일본이 패망하는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복군 총사령관으로 또 일을 하다가 일본과 싸웠던 지청천 장군과 대한민국의 무명용사의 바로 윗자리를 차지해 묻혀 있어요. 어이없네요. 이게 스트레스 정말 바로 잡아야 할 역사가 너무너무 많은데 또 그런 질문을 우리 후손들에게 던져주는 책이기도 해요. 범도2 봉오동의 그들, 맨 뒷장에는 이렇듯 쓰지 못한 이야기로 그들이란 제목 아래 독립운동가의 뒷얘기가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인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잊혀지고 묻힌 이름들이 많을까 생각하니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작가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꼭 범도 1, 2권을 읽어보는 게 어떨까, 이 가을에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범도. 숙제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너무 속상해요. 범도 로드 거기도 따라가 보고 싶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과 나눔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나 자신 처지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해요. 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들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자기 희생의 길이었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무엇이든 그 값어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본량과 같다고 말했는데요. 그 의미가 곱씹어지네요. 네, 오늘은 가을에 문득 떠오르는 것들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가을에 잊혀진 영웅들을 떠올려보고 잊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한다는 건 관심이고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도 힘내세요. 네, 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연대와 나눔을 위한 시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시간, 글의 숲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지지 않을 멋진 가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